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남편은 늘 말했었습니다. 30해를 같이 살았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줄로만 믿었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위한 배려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재건축이니 상가 임대료니 시골 땅이니 모든 서류에는 남편 이름만 굵게 적혀 있었고 제 이름은 언제나 맨 끝 도장만 찍혀 있는 자리에서야 겨우 등장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부부 사이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에 지워졌어야 할 혼인 기록과 숨겨진 출생신고가 다시 제 앞에 떠올랐고 결국 저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또 하나의 우편함 앞에 서게 되었었습니다. 한 남자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두 개의 집. 그 집들 사이에서 어느 날 저는 아내에서 남의 집 방패막이로 그리고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여자는 피해자이자 공범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을 믿고 함께한 제 남편이 어떻게 저와 아들의 삶을 담보로 또 다른 가족을 키워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56이 되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해가 넘은 전업주부였고 남편 박성우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군데군데 벽지가 들뜨고 겨울이면 창틀로 바람이 스며들던 집이었지만 저에게는 아이를 키우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일상을 꾸려온 하나뿐인 보금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낡은 아파트에 이상한 냄새가 배어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곰팡이도 하수구도 아닌 돈과 비밀의 냄새였습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저는 마냥 들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드디어 재건축 들어간대. 동네 사람들 말처럼 수억 원대의 분담금과 이주비, 보상금이 오갈 거라고들 했었습니다. 평생 집 한 채에 매달려 살아온 저에게는 그 말만으로도 마치 인생이 한번 뒤집히는 것 같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유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숫자에 밝은 사람이 맡아야 해. 재건축 관련 서류하고 통장은 내가 다 관리할게. 저녁 식탁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 저는 뭐 이런 건 잘 모르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쪽을 짧게 흘겨보며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서류 같은 건 건드리지 말고 도장 찍어달라면 그때만 찍으면 돼. 괜히 나서다가 문제 만들지 말고. 겉으로는 책임감 있는 가장의 말처럼 들렸지만 그 말 끝에 묻어나오던 묘한 소유욕과 통제하려는 기운이 제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게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선을 그을 일인가. 그때는 그 생각이 금세 사라졌었지만 돌아보면 그게 처음이었었습니다. 저를 아예 게임판 밖으로 밀어내겠다는 듯한 말투를 분명히 알아챘던 순간이 언젠가부터 남편의 휴대전화는 2개가 되었었습니다. 식탁 위 거실 테이블 위에는 늘 같은 기종의 전화 한 대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다른 한 대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면 남편은 슬쩍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고 제가 설거지를 하거나 화장실에 간 사이에만 짧게 통화를 마치곤 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숨어서 받아요? 제가 어느 날 대수롭지 않게 물었을 때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었습니다. 회사 일이야. 복지재단 이사 맡은 거 알잖아. 밖에서 전화 많이 와. 집에서까지 일 얘기 듣기 싫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면 좀 그대로 두면 안 되나? 그 말에 저는 더 묻는 것이 괜히 꼬투리를 잡는 것 같아 입을 다물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나올수록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반대편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제 이름은 나오는지, 우리 집 이야기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상상만 자꾸 불어났었습니다. 남편은 공기업 자회사 재무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 한 푼 허투루 안 쓴 사람이다. 술만 들어가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깐깐함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을 위한 계산이 아니라 자기만 알고 있는 숫자와 서류 뒤에 우리를 세워두는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시골 땅과 소규모 상가 관리도 어느샌가 전부 남편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인데 나중에 지훈이도 생각해야 하고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처음에는 그런 말이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단톡방에서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남편이 단톡방에서까지 제 말을 자르던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상가 임대료 들어오면 우리도 좀 숨통 트이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단호하게 잘랐었습니다. 그건 노후 자금이야. 지훈이, 너네 세대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왜 윗세대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하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슬며시 휴대전화 화면만 내려다보았었습니다. 노후자금이라면서 왜 나에게는 그 얘기를 한 번도 자세히 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괜히 장롱 속 서류함을 열어보다가 다시 조용히 닫았었습니다. 겉봉투에 적힌 남편 이름과 보지 말라는 눈빛이 겹쳐지며 제 손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신혼집을 구하겠다고 대출을 알아볼 때도 그랬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에 은행 상담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지훈이가 부탁했을 때 남편은 말없이 서류 몇 장을 챙겨나가더니 며칠 뒤에 이미 모든 게 끝난 듯한 얼굴로 돌아왔었습니다. 다 처리했다. 내 이름으로 대출 계약서 나왔다. 신혼집은 너무 비싼 데만 찾아보지 말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빌렸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가 한 번도 제 눈앞에 제대로 펼쳐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깨달았었습니다. 재건축 동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나눠준 서류들이 식탁 위에 한가득 쌓여 있었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양복 상의도 벗지 않은 채 서류부터 펼쳐보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놓은 채 그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남편이 잉크패드를 제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었습니다. 저는 이름 석자가 적힌 칸 위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이 서류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우리 집 앞으로 어떤 돈이 오고 가게 되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주비 대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눈을 한번 치켜뜨더니 짧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냥 재건축하면 다 하는 거야.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괜히 은행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서류는 나한테 다 맡겨. 그때 현관 쪽에서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서류를 덮어둔 채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TV 볼륨을 줄이고 무의식적으로 남편의 등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낮은 목소리, 웃음 한 번 없는 짧은 대답들, 그리고 제가 있는 쪽을 힐끔 확인하는 눈빛.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공기의 긴장감이 제 가슴 끝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었습니다. 왜 굳이 나를 피해 전화를 받을까? 왜 재건축 서류와 통장 이야기가 나오면 저렇게까지 예민해질까?
살면서 누구에게나 의심이 스칠 때가 있지 않느냐고 그때의 저는 제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었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남편이었고 아이 아버지였으니까요. 괜히 내가 나이 들어 예민해졌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손에 묻은 도장 잉크를 키친타월로 대충 닦아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류가 든 봉투를 들고 현관을 나서는 남편의 등 뒤를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감각을 느꼈었습니다. 이 집의 평온함이 사실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 위에 위태롭게 얹혀있는 균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 한순간 스쳐 지나간 작은 의심이 30해 동안 믿어왔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 전체를 통째로 뒤흔들 균열의 시작이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균열이 제가 알지 못하던 또 다른 집에 존재까지 끌어올릴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낮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었습니다. 세탁기가 멈춘 뒤에 고요. 창 밖에서는 간간히 승용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오고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김이 식어가는 국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는 날이면 TV를 켜기도 애매해서 그냥 휴대전화를 옆에 엎어둔 채 시간을 흘려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벨 소리가 갑자기 울렸었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니 집 전화가 울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소리가 유난히 낯설고 또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저는 물기를 대충 손등에 문지르며 수화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은행 지점입니다. 혹시 오정희 고객님 되실까요?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는 그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었습니다. 네, 제가 오정희인데요. 직원은 예의 바른 말투로 제 명의의 담보대출 연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순간 뭔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담보대출이요? 직원은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듯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대출이 이미 몇 년째 갱신 중이며 최근 한 번 더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약정서에는 제 남편 박성호 씨와 함께 제 서명이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 서류에 사인을 한 기억도 없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모두 다 제 것이 맞았었습니다. 한 글자 틀리지 않은 제 정보였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것처럼 힘이 빠졌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저는 어떻게든 침착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혹시 서류에 사인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걸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은 친절하게도 필요하다면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장 시점에 이자를 다시 조정해야 하니 조만간 담당자가 남편분과 상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저만 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일처럼 들렸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국에서는 더 이상 김이 올라오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제 서명, 제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다는 말. 언제, 어디서,
내가 도장을 찍었지? 머리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런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장롱 속 서랍, 서랍 속 작은 철제함, 결혼 이후로 한 번도 버리지 않았던 서류 봉투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 두었던 도장, 인감 도장을 넣어둔 작은 케이스를 꺼내며 손이 떨려 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내 도장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던 거지? 구청에서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찾아 꺼내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더 세차게 뛰기 시작했었습니다. 발급 기록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고 발급 용도에는 재건축 관련 자금, 개인 대출, 전세 자금, 보증 같은 낯선 항목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 이름, 오피스텔 주소가 조그맣게 기재되어 있었고요. 이 동네 들어본 적도 없는데 손끝으로 그 주소를 몇 번이고 따라 읽으면서 제 안에서 서늘한 기운이 서서히 기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빌려, 제 도장을 빌려, 제 삶을 담보로 뭔가를 계속 쌓아 올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양복을 거실 소파에 올려놓고 먼지를 털다가 저는 우연히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다가 작게 접힌 영수증을 하나 꺼냈었습니다. 영수증에는 낯선 부동산 상호와 함께 원룸 전세 계약 중개 수수료, 관리비 자동이체 같은 문구가 찍혀 있었고 날짜는 몇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저는 한참 동안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원룸? 관리비? 몇 년째? 처음에는 지훈이 신혼집 관련 영수증인가 싶었지만 주소를 읽어보는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깨져나갔었습니다. 지훈이 전세집 주소와는 전혀 다른 동네, 전혀 다른 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평소처럼 왔어요? 라는 인사가 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남편이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려는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남편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은행? 은행이라는데 우리 아파트 담보로 잡힌 대출 연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거라길래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미 몇 년째 갱신 중이라고. 제가 말을 이어가자 남편의 얼굴이 단숨에 굳어졌었습니다. 그는 양복 상의를 의자에 걸기도 전에 제 쪽으로 성큼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 은행에서 집으로 전화 오면 나한테 바꾸라고 했지? 아니, 내 이름이라길래 그냥. 그냥 받았다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전화를 받아?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올려다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나한테 한마디도 말 안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도장으로. 그러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손으로 공기를 쳐내며 소리쳤었습니다. 그게 다 가족을 위해서 재테크하는 거야.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면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한테 일일이 이걸 설명해서 뭐하냐고. 괜히 겁만 주고 오해만 생기지. 그래도 내 이름인데요. 나도 알아야. 당신은 숫자 약하잖아. 예전에 적금 깨는 것도 제대로 계산 못해서 내가 다시 알아봤던 거 벌써 잊었냐? 괜히 은행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건데? 그 말에 저는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내 이름으로 된 대출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뭐라고 해도 무조건 나한테 바꿔. 당신은 그냥 모르는 척만 하면 돼. 쓸데없이 의심하고 캐묻지 말고.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TV도 켜져 있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귀가 멍멍해졌었습니다. 방 안에서 나는 옷걸이 부딪히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화를 내는 이유가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알려고 해서라는 사실을요. 그의 눈빛에는 억울함이나 설명하고 싶은 마음보다 들킨 사람의 불안과 적대감이 훨씬 더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욕실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남편의 가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거의 홀린 사람처럼 그 가방 지퍼를 살며시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그 사이에 검은색 휴대전화 한 대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늘 올려두던 그 휴대전화와는 다른 기종,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손가락이 저릿저릿해질 정도로 떨려왔지만 저는 그 전화기를 잠시 쥐어보았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제가 모르는 번호 몇 개가 짧게 떠 있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을 때 제 숨은 한 번 더 멎을 뻔했습니다. 보험증권, 약관, 신청서들.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른 주소와 이름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 이름, 그리고 그 여자와 같은 성을 가진 아이의 이름. 주소는 낮에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에서 본 바로 그 동네와 묘하게 겹쳐졌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샤워기 물 떨어지는 소리,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먼 데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까지도 다 멀어지고 제 숨소리만 방 안에 둔탁하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그저 재테크일까? 그냥 돈을 굴리는 거라면 왜 다른 이름과 다른 주소와 다른 전화기가 필요할까? 머릿속에서 어떤 결론이 자꾸 모양을 갖추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그 모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었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남편이었고 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 다른 삶을 위해, 다른 집을 위해 우리 집을 담보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생각은 너무 잔인해서 차마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모르는 오피스텔 주소, 몇 년째 빠져나간 원룸 관리비, 가방 속 두 번째 휴대전화와 낯선 이름들이 한 줄로 이어지며 제 안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건 그냥 재테크가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이제는 낯설고 불길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제가 믿어온 30해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온갖 생각이 뒤엉켜 머릿속을 떠다녔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조그맣지만 분명한 공포가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었습니다. 2개의 통장, 2개의 휴대전화, 2개의 주소.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이미 2개의 얼굴과 2개의 집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었습니다. 이 불길한 예감이 단지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제가 견뎌야 할 긴 시간 동안 남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 의심을 꺾기 위해 제 정신을 조금씩 비틀어 놓는 말을 본격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그 전화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남편의 말투와 눈빛, 그리고 제가 내리는 모든 작은 선택들에까지 보이지 않는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 말만 듣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이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한번 은행 가서 직접 상담을 들어볼까요?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라니까 저도. 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남편은 바로 제 말을 자르듯이 끼어들었었습니다. 당신이 거길 왜 가? 숫자 하나도 제대로 못 보면서. 저는 피식 웃으며 넘기려 했었습니다. 그래도 제 이름인데요. 가서 그냥 설명만. 설명은 내가 들으면 된다니까. 당신 괜히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창구 직원들이 우리 집 사정 다 알게 되고 괜히 이상하게 적어 놓으면 집안 신용도 떨어진다고 했잖아. 남편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당신 예전에 적금 해지할 때도 이율 계산 제대로 못해서 손해볼 뻔한 거 기억 안 나. 숫자에 약한 사람이 괜히 나섰다가 집안 한 번에 망치는 거 뉴스에서 못 봤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제 입으로 맞다라고 말해버렸었습니다. 제가 숫자에는 약하긴 하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살짝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삶에 대해, 제 이름으로 된 대출에 대해 알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남편의 입을 통해 그 바람은 집안을 망칠 뻔한 위험한 행동으로 바뀌어 버렸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숫자에 약하잖아. 당신은 이런 서류 보면 머리 아프다고 하잖아. 괜히 나섰다가 잘못하면 나도 지훈이도 피해본다고 했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던 그 말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쌓이면서 제 안의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에 들른 어느 날 저녁이 특히 그랬었습니다. 지훈이 아내가 재건축 이야기를 물어보며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재건축하면 이주비 이런 건 어떻게 된대요? 제가 대답을 하려 입을 때는 순간 남편이 먼저 웃으며 나섰습니다. 네 엄마 그런 건 하나도 몰라. 숫자만 보면 머리 아프다고 손부터 들고 도망가잖아. 그러더니 예전에 제가 통장 이체를 잘못 눌렀던 일을 과장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말이지 전기요금 이체를 엉뚱한 대로 눌러서 내가 한참을 통화해서 겨우 되돌린 적도 있다. 그래서 집안 돈은 무조건 내가 관리하는 거야. 안 그러면 벌써 우리 집 거덜 났어. 지훈이와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이 괜히 제 쪽을 향한 비웃음 같아 고개를 숙였었습니다. 그땐 내가 잘못했지 뭐. 애써 가볍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났지만 제 안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하나 더 얹히는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나는 숫자도 모르고 서류도 모르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었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표현하려 하면 남편은 그때마다 제 마음을 뒤집었습니다. 여보, 나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자꾸 모른다고만 하니까 좀 서운하네요.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었습니다. 당신 또 시작이다. 그게 다 당신 과거 상처 때문이야. 예전에 친정에서 돈 문제로 뭐 힘들었던 일 있었잖아. 그런 걸 아직도 못 내려놓으니까 내가 뭐만 하면 다 의심부터 하는 거지. 그게 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봐라. 말끝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잖아. 당신은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숫자랑 서류는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고 나까지 흔들리면 집안이 서겠냐고. 처음엔 저는 정말로 내가 예민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잘 받는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실수와 상처를 이용해 제 입을 막고 제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겼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TV도 끈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술 냄새 진하게 풍기며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가방을 침대 위에 던져놓고 그대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침대 위에 던져진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는 평생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익숙한 서류 봉투와 함께 늘 숨겨져 있던 두 번째 휴대전화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잠금도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비밀번호 뭘까?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남편 생일, 아들 생일, 결혼기념일 날짜를 눌러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샤워를 마치지 않은 남편이 젖은 머리 상태로 욕실 문을 반쯤 연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두 번째 휴대전화가 제 잘못을 증거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 가방 뒤지는 거야? 나 그냥 그게 아니고. 제가 더듬거리자 남편은 방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와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내던지듯 올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하다. 이제는 내 전화까지 뒤져. 내가 그동안 당신 믿느라 뭐만 하면 다 숨긴 줄 알아? 하도 예민하게 굴어서 말도 못 꺼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여보, 나도 너무 불안해서 내 이름으로 된 대출에 모르는 주소에 그게 다 그냥 재테크라고만 하니까. 그래서 몰래 뒤지면 불안이 풀려. 그렇게까지 하면서 같이 살 의미가 있어? 믿음을 그렇게 쉽게 깨버릴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하지 그래? 그는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던졌습니다. 마치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말처럼 가볍게요. 제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이혼해. 근데 아파트 재건축 보상금, 상가 임대료, 시골 땅 다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알지? 다 내 명이야. 당신이랑 지훈이 이름으로 된 건 대출 보증밖에 더 있어?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집, 우리 보상금이라고 생각해왔던 저는 정작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선명하게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집안 재산에 뭐 하나 기여한 게 있어? 다 내가 벌고, 내가 굴리고, 내가 관리한 거야. 이혼하면 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아? 당신이 맨날 친정 식구 도와준다고 빼간 돈까지 따지면 오히려 내가 손해본 거지. 지훈이는요? 제가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을 때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훈이는 아직 융자도 있고 앞으로 벌어야 할 날이 더 많은 애야.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서 덩달아 집안이 난장판 되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건 지훈이뿐이야.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이 결국 아들 인생까지 망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지?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말 속에서 저는 늘 문제의 원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숫자를 몰라서, 감정이 예민해서, 과거 상처를 못 잊어서, 그리고 이제는 남편을 의심해서 아들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는 사람.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 먼저 누워 등을 돌리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방 안에 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남편의 코 고는 소리와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게 아니라 서류와 돈을 쥔 손으로 우리 가족을 조용히 옥죄어온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그동안 성격이라고 넘겼던 말들은 사실 제 입을 다물게 하려는 도구였고 제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평소처럼 요양병원에 계신 시어머니를 뵙고 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머니 재산 정리도 거의 끝났다. 그 말이 귀에 걸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정리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노인네가 혹시 모르니까 상가나 땅 같은 거 정리해두는 거지. 당신이 신경 쓸 건 없어. 어차피 나중에 다 지훈이 생각해서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 소리를 줄인 채 방에서 새어나오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물 한 잔을 가지러 안방 쪽으로 지나가던 저는 열린 방문 사이로 노트북 화면을 흘끗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상속 설계라는 제목이 떠 있었고 시어머니 이름 아래로 여러 개의 상가와 땅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 수혜자 이름을 나열한 칸 한가운데에 저는 눈을 의심할 만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여자 이름,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또 다른 이름. 어딘가에서 몇 번이나 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은행 서류, 인감 발급 내역, 영수증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가 화면을 똑바로 보려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노트북 뚜껑을 쾅 닫았습니다. 뭘 그렇게 훔쳐봐? 나 그냥 지나가다가. 이건 아직 초안이야. 회사 쪽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라고.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대략적으로 보는 단계라고. 괜히 읽어보지도 못하는 숫자들 보고 오해 만들지 말고. 신경 끄라고 했지? 남편의 말은 익숙한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 숫자를 모른다. 오해를 만든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 낯선 이름과 서류, 어딘가에서 여러 번 스쳐 지나갔던 같은 이름이 하나로 겹쳐지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설계에 왜 그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재건축 대출, 오피스텔, 원룸 관리비, 그리고 상속 설계까지. 남편이 방 문을 닫고 난 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웃음소리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울리는 노트북 다시 켜지는 소리, 창문 밖에서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불안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던 감정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어떤 삶, 그 삶을 위해 제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조용히 쓰여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의지해온 집, 재산, 노후라는 단어들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설계의 재료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제 제 의심은 더 이상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삶 전체를 통째로 갈아넣어 다른 어딘가에 두 번째 집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확신에 가까운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기어이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을요. 그 문을 두드리게 될 사람이 결국 저 자신일 거라는 예감과 함께 말입니다. 남편의 말만 믿고 살던 세월이 30해가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만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숫자는 내가 맡을게. 당신은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동안 무심코 넘겨왔던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되감기며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결국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 말이 아니라 서류를 봐야겠다. 나라 기록에 남아있는 걸 먼저 확인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발걸음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구청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이천을 건너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도 제 손은 괜히 지갑 속 주민등록증을 몇 번이나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었습니다. 순번표를 뽑아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제 번호가 표시된 전광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네, 어떤 서류 떼시겠어요? 창구 직원이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입술이 마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혼인관계 증명서요. 제 이름 그리고 남편 박성우 이름으로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프린터에서 서류 몇 장이 또르륵 소리를 내며 나왔습니다. 직원은 그 종이들을 정리해서 제게 건네며 말했었습니다. 여기 확인해 보시고 이상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눈을 훑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남편과 저의 혼인 관계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 배우자 오정희, 자녀 박지훈. 깔끔하게 정리된 글자들만 보면 이 집은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 데 없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었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직원이 화면을 보며 잠깐 눈살을 찌푸렸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저 아까 화면 보실 때 뭔가 잠깐 멈추신 것 같아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직원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자료가 살짝 걸려서요. 지금은 말소된 거라 고객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옛날 자료요? 무슨 자료죠? 직원은 곤란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시스템상으로는 예전에 정정됐다가 말소된 혼인 기록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일시적으로 등록되었다가 말소된 출생신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부 효력 없는 기록이고요. 그 말에 제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혹시 이름은 볼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성함 전체는 안 되고요. 다만 제가 화면을 지나가다가 본 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잠깐 힐끔 보더니 마치 혼잣말하듯 툭 내뱉었습니다. 여자 쪽 이름이 선이었던 것 같고요. 연도는 남편분이 28 전후쯤 되셨을 때쯤 그 정도로만 나옵니다. 지금은 다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 혹은 초반에 언뜻 말하곤 했던 옛날 연애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색으로 바뀌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좀 치기가 있었지. 집안 반대도 심했고. 술자리에서 대수롭지 않게 흘렸던 그 말들이 사실은 혼인과 출생신고까지 갔다가 지워진 기록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민원실을 나와 구청 앞 벤치에 앉았을 때 제 손에는 서류 몇 장과 머릿속에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여자와 아이의 그림자가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선 뭐라고 했지? 28살 때. 남편 나이로 계산해 보니 제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 혹은 막 만날 무렵 즈음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있었을지도 모를 또 다른 혼인, 또 다른 아이. 말소된 기록이라고 해서 그 삶들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을 텐데 그 생각이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집 앞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대신 길모퉁이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요즘 누가 공중전화를 쓰나 싶었지만 제 휴대전화로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방에서 학교 다닐 때 작은 도시에서 하숙했었다. 그 동네 교회 청년부에서 잠깐 생활했었다. 저는 그 도시 이름을 기억해 두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남편의 옛 이야기를 자세히 기억해 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둔 그 지역 작은 교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나이 지긋해 보이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교회입니다. 저 죄송한데요. 오래전에 거기 다니셨던 분 한 분을 찾고 있어서요. 박성호 씨라고 28살 즈음에 상대방은 한동안 기억을 더듬는 듯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손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아, 그 박 집사님 말씀이신가? 젊었을 때 잠깐 여기 있다가 서울 가셨던 분 말이죠? 네, 혹시 그분이 그때 어떤 분이랑 같이 계셨는지. 내가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 자매랑 사실상 같이 살다시피 했지. 결혼한다고 교회에서 얘기도 나왔었고 배가 좀 나온 걸로 봐서는 임신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 집도 정리해버리고 훌쩍 떠났지.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느니 뭐 그런 말도 있었고. 그 말에 제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글쎄, 정확히는 선영이었던가 선이었던가 선자로 시작했던 것 같긴 한데 워낙 오래돼서 미안하네. 선. 아까 구청 직원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의 첫 글자와 겹쳐졌습니다. 혹시 그때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이라면 지금 30 가까이 되지 않았겠나? 그때 뱃속에 있었다면 말이지. 전화를 끊고 부스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 안의 시간이 통째로 뒤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나이가 30 초반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훈이보다 한두 살 어린 나이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럼 남편에게는 나보다 먼저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살았던 여자와 아이가 있었다는 건가? 그 생각이 스멀스멀 마음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보험사, 부동산 남편이 다니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창구에서 제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이건 남편분 동의가 있어야.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제 이름이 함께 적힌 서류부터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제 인감이 쓰여 있다면서요. 그럼 저는 당사자인 거잖아요. 여러 차례의 방문 끝에 저는 마침내 한 은행에서 낯익은 단어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담보시골 상가, 수혜자 주소시 동 다세대 주택, 수혜자 명의 이선영. 그 서류 맨 끝에는 제 인감 도장과 남편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 동안 손을 떨었습니다. 이 대출은 언제부터였나요? 직원은 화면을 보며 답했습니다. 처음 실행된 건 거의 10년 전이고요. 중간에 한 번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자만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10년 전이라면 지훈이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사회에 막 나왔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 자취방 보증금을 맞추겠다며 여기저기서 돈을 맞추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같은 시기에 남편은 또 다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을 위해 제 인감까지 끌어다 써서 전세자금을 마련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인근 부동산에 들렀을 때 그 주소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요? 오래된 집이에요.
그래도 여기랑 가깝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모녀가 많이 살죠. 모녀. 그 말이 유난히 귀에 걸렸습니다. 모녀가 산다는 그 집에 우리 상가가 담보로 잡혀 있었고 제 인감이 보증인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머릿속에서 이어지며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말소된 혼인 기록, 사라진 출생신고, 구청에서 들었던 선자 들어가는 이름, 교회 집사가 말한 임신한 여자, 그리고 전세자금 수혜자 이선영. 남편은 젊은 시절의 여자와 아이를 완전히 정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흔적을 지운 뒤 자신과 제 삶을 담보로 그들의 생계를 조용히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나서야 저는 하나의 주소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보험 설계, 대출 서류, 인감 발급. 내역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바로 그 집의 주소였습니다. 시동, 다세대 주택호. 종이에 적힌 그 주소를 손에 쥐는 순간 손바닥이 축축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 집 우편함에는 어떤 이름들이 나란히 적혀 있을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그리고 서류에서 여러 번 지나갔던 그 여자 이름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 그 세 이름이 우편함 작은 철판 위에 조용히 함께 새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다리는 동시에 굳어버리고 있었고 또 그곳으로 당장 달려가고 싶다는 충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서류가 아니라 그 집 문 앞에 서서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 우편함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제 30해 결혼 생활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소를 종이에 적어들고 집을 나섰을 때 제 발은 제 것 같지가 않았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골목을 몇 번이나 헤매면서도 저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시동 다세대 주택,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서류, 보험증권 속에서 계속 반복되던 그 글자를 저는 오늘 처음으로 실제 건물 앞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생각보다 허름했었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우편함 위에는 오래된 전단지들이 반쯤 찢어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건물 입구에는 어쩐지 사람이 살아가는 온기가 느껴졌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집이라고 부를 테니까요. 1층 우편함 앞에 서서 저는 하나하나 이름표를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거의 다 지나칠 무렵 아래쪽에서 제 시선을 붙잡는 철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성우, 이선영, 박은서. 그 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가슴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주소, 서류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이름, 그리고 30해 동안 제 옆에 누워있던 남편의 이름이 이 손바닥만 한 철판 위에 나란히 새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그 우편함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저는 겨우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참의 나무 난간은 손때가 묻어 반질거렸고 발 아래에서는 오래된 시멘트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안에서 부서져 내리는 것들과 맞장구를 치는 것처럼 들렸었습니다. 호수를 확인하고 초인종 앞에 섰을 때 손가락 끝이 떨려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집안일을 막 하다 나온 듯한 차림. 하지만 눈빛은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준비해 온 말이 목구멍에 걸려 한순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아, 저는 이 근처 통장인데요. 결국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주민 동향 조사랑 재건축 관련 안내 때문에 한 번씩 뵙고 있어서요. 잠깐 몇 가지만 확인드리려고요. 여자는 문을 조금 더 열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경계심이 조금 풀리는 표정이 되더니 문고리를 완전히 돌려 열었습니다. 아, 동네 통장님이세요?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또 다른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집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었습니다. 크지 않은 거실이었지만 신혼집처럼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 한쪽에는 액자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에서 점점 자라 성인이 되어가는 모습이 이어진 사진들, 졸업식, 생일 파티,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는 옅은 미소를 띤 중년 남자의 옆모습이 몇 장씩 섞여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턱선과 안경, 웃을 때 주름지는 눈매가 제 기억 속 남편의 얼굴과 똑같다는 것을 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주민조사를 나온 동네 통장인 척 어색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 본 것과 비슷한 대출 약정서, 재건축 보상금 안내 책자, 상속세 절감 전략이라는 제목이 붙은 브로슈어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이 우리 집 상가와 땅, 그리고 제 인감을 담보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집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희망으로만 보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었습니다. 앉으세요. 여자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이런 건 잘 몰라서 요즘 머리가 아파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통장님이 오셨다니 잘 됐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물컵을 가져다 놓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선영이라고 해요. 남편이 곧 퇴직을 해서요.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딸 아이 혼수도 준비해야 하고 전세 자금도 맞춰야 하고 다 그 사람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문 채 여전히 모르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명부 같은 걸 꺼내 적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선영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 사람 결혼한 사람인 거 알고 만났어요. 그녀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죠. 제가 감히 뭐라도 요구할 처지는 아니니까요. 제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구나. 우리 집이 있다는 걸, 내가 있다는 걸. 그래도 선영 씨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대신 평생 저랑 애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정식 혼인까지는 못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서류 준비를 해 놓겠다더라고요. 퇴직금이랑 재건축 보상금 중에서 우리 몫도 따로 챙겨줄 거라고 그런 말 믿고 여기까지 온 거죠, 뭐. 사실혼이라. 제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자 그녀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 쪽 친척분이세요? 느낌이 좀 그러셔서. 그 사람이 말하길 원래 집안 쪽에서도 나중에는 이쪽 사정 다 알게 될 거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너무 먼저 나섰나 싶기도 하네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웃는 척했습니다. 그냥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요즘 재건축이다 상속세다 말이 많아서 다들 걱정하셔서요.
선영 씨는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통장님이 저를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남의 남자 붙잡고 사는 여자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근데요, 세상 일이 꼭 그렇게만 흑백은 아닌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보장 못 받는 쪽이 제일 약자예요. 정식 혼인 아니라고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름 한 줄 못 올린다고 그 사람 보고 나 몰라라 하라고 하시면 저희는 진짜로 길거리에 나앉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는 묘한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분노, 연민, 혐오, 동질감. 당신이 약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약함을 지키려고 우리 삶을 담보로 삼은 건 생각 안 합니까? 그런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누구야? 그때 방 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성인이 된 딸이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티셔츠에 집에서 입는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또래의 직장인처럼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인사해. 이 동네 통장님이래. 재건축 때문에 이것저것 조사하신대. 선영 씨가 소개하자 딸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서예요. 자기 입으로 박은서라고 말하는 순간 그 성과 이름이 제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습니다. 남편의 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이. 서류에서 봤던 그 이름이 이렇게 사람 목소리로 제 앞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잠시 제 눈치를 보다가 거실 한쪽에서 액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 사진도 보여드려. 그 액자 속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딸과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은 30해 동안 제 옆에서 늙어온 박성호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은서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상속 계획까지 세우고 계시다니까요. 엄마랑 저 둘이 살아갈 집도 미리 마련해주고요. 나중에 혹시 무슨 일 있어도 저희 보고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게 해주겠다고 해서 솔직히 좀 든든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안이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제가 서류로만 보았던 상속 설계, 전세자금 대출 같은 단어들이 이 집에서는 든든함과 미래라는 말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의지해온 남편이라는 존재가 여기에서는 또 다른 얼굴로 또 다른 가장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사람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라는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이 집안의 공기와 제 30해 결혼 생활 그리고 제 아들 지훈의 삶까지 한꺼번에 폭발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동네 통장인 척 고개만 끄덕이며 애써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는 척했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애매한 입장이라 늘 불안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자꾸 확인하게 돼요. 정말 우리 책임질 거냐고. 그쪽 집도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말하면 그 사람이 또 미안하다며 더 잘해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네요. 우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버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걸. 그런데도 우리 이름으로, 우리 재산으로 당신 미래를 지켜온 거네요. 그 순간 선영이라는 여자는 더 이상 일방적인 피해자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에 기대어 살면서 다른 집, 여자의 삶을 담보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또 다른 공범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생존을 위해 택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 선택의 대가를 우리 모자가 치러왔다는 분노가 제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선영 씨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재건축 안내 자료, 나중에 한 번만 더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 말만 듣자니 불안해서요.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문이 닫히고 저는 계단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낡은 계단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당신은 숫자도 모르고 감정만 앞서는 사람이다. 괜히 의심해서 집안 망치지 말라고 했지. 지훈이 인생까지 망치고 싶냐? 그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라 제 머릿속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집을 보기 전에는 그 말들에 제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모두 이 집의 존재를 끝까지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였다는 것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숫자 모르는 사람, 예민한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왔구나. 그래야만 이 집 얘기를 평생 꺼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겠지. 계단참 창문 밖으로는 이 동네의 평범한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맞은편 가게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제 인생만이 비정상적으로 비틀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돌아가주는 순간 서류 속에서 우리 모자의 자리는 점점 지워지고 언젠가 이 집이 공식적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 사실을 법정에서, 서류에서, 은행, 창구에서 당연한 듯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적힌 게 진짜 가족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제가 살아온 30해가 한순간에 주변부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차올라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계단을 한 칸, 또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만들어 놓은 서류 속 세계가 아니라 제가 직접 선택해서 쓸 제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펼쳐야 할 때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직 입 밖으로 꺼낼 용기까지는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집을 다녀온 뒤로 저는 하루하루가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엇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뒤였습니다. 다만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다니는 회사 이름이 TV 뉴스 자막에 뜨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멍하니 앉아 뉴스를 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앵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기업 자회사에서 재무팀 일부 직원들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며 횡령과 비자금 조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화면에는 재무팀, 부동산 투자,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라는 자막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자랑하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회사 재무팀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난 숫자로 장난치는 짓은 절대 안 한다. 그 말들이 지금 이 자막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TV 볼륨을 줄이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다가 화면을 힐끔 보더니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오늘 회사 나온 거 봤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남편은 괜히 씁쓸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뉴스 한 게 원래 부풀리는 거야. 나도 괜히 억울하게 엮여 있는 거고. 그는 상의를 벗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윗선에서 하던 일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우리 같은 직원들이지. 회사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밑에 사람들 몇 명 내세워서 희생양 삼으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을 넘어서 분명한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식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명의 계좌와 개인명의 계좌가 함께 적힌 통장들이 뒤섞여 있었고 메모지에는 부동산 주소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억울함과 서랍 속 숫자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 댁이죠? 그들이 보여준 명함에는 회사 감사팀과 외부조사 기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서류가 있어서요. 회사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실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내분 명의 계좌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제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다리가 살짝 풀렸습니다. 그들은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과 서류들을 펼쳐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숫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여기 오정희 씨 명의 계좌가 여러 개 있네요. 이 계좌로 회사 자금으로 보이는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다른 개인 계좌로 흘러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혹시 어떤 용도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 이런 계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제 대답에 그들은 서로 눈을 한번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눈빛에서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져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내 이름으로 된 계좌랑 대출이 자금 흐름에 쓰였다고.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가 곧바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그냥 이런 계좌가 있는데 알고 있었냐고만. 남편은 욕설을 내뱉으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이 새끼들 진짜 사람 하나 잡으려고 작정했네. 회사에서 시켜서 다 한 건데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시간 좀 끌다가 서류 몇 장만 정리하면 금방 끝날 일이다. 그날 밤 남편은 두툼한 봉투를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여보, 여기 좀 앉아봐.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드러움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동의서야. 그동안 내 계좌랑 당신 계좌 사이에 오간 돈이 우리 가족 생활비나 재테크에 쓰였다는 걸 확인해주는 서류지. 여기 도장만 찍어주면 회사 쪽에서 더 이상 당신 이름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어. 저는 서류를 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동인출동의 사용 용도에 대한 인지와 동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된 거래임을 확인이라는 문장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어들이 어렵게 꼬여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서류에 제 도장을 찍는 순간 남편이 저지른 일부 행위들이 제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로 바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그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낮게 말하자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법을 뭘 안다고 그래? 변호사랑 다 상의한 거야.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도장 찍어. 근데 여기 제가 마지막 장을 넘겨본 순간 눈에 거슬리는 문장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하 공동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다. 보증인? 이게 왜 필요해요? 그거? 말만 거창하지 실제로는 별 의미 없어. 그냥 형식상 들어가는 거야. 회사 쪽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고 싶어 해서 그러는 거지. 도장만 찍으면 당신은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거야. 남편은 말끝을 부드럽게 처리하려 애썼지만 눈빛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는 아무 서류나 도장 못 찍겠어요. 내 이름으로, 우리 지훈이 이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똑바로 알고 싶어요. 그 말을 꺼내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깊게 내쉬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솔직하게 말해줄까? 이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회사랑 채권자들이 당신 이름부터 들고 나올 거야. 그게 싫으면 그냥 지금 여기서 끝내. 나 하나만 살려놓으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훈이 그리고 손자까지 길거리로 나앉게 할 거야? 당신이 도장 한번 찍기 싫어서?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할머니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지훈이는 죄가 없잖아요. 제가 겨우 말했을 때 남편은 곧장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도장 찍어야지.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할 집안 문제인데 왜 나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감옥 갈 놈이 되어야 하냐고. 내가 감옥 가면 그때는 누가 이 집 지켜? 그 말 속에는 죄책감과 협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생각하고 있고 도장을 안 찍는 당신이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기묘하게 비틀린 논리였습니다. 압박이 극에 달하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들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까 전화했는데 왜? 그는 거실 풍경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들, 제 손에 들린 도장, 굳은 얼굴의 남편. 지훈이는 곧장 다가와 서류 한 장을 채 가로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아, 그거 내려놔. 남편이 손을 뻗었지만 지훈이는 물러서며 서류 하단을 똑바로 읽었습니다. 공동 보증인 서명 오정희 박지훈. 지훈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제 이름은 또 왜 있어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예전에 아빠가 가져온 서류에 사인한 거 기억 안 나냐? 회사에서 필요한 동의서라고 했을 때 그거랑 연결되는 거야. 이미 내 이름은 일부 들어가 있어. 지금도 협조 안 하면 회사랑 채권자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이름이 너야. 저 그런 설명 못 들었어요. 그냥 회사 복지 관련 서류라고만. 남자면 그 정도는 아버지 믿고 사인할 줄도 알아야지. 언제까지 애처럼 굴 거야?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말을 듣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기에 몰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가족을 방패막이로 세우면 내가 조금이라도 덜 맞을 수 있다는 계산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너무도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엄마랑 저를 같이 들이밀어서 아버지 죄를 나눠 가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 가족끼리 같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이제 와서 발 빼겠다는 거냐?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족은 함께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끌어다 세울 방패라는 사실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름 더 이상 쓰지 말아요. 당신이 해온 일까지 우리가 같이 짊어져야 한다고 말하지도 말고요. 남편은 제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발 빼겠다는 거네. 좋아. 그럼 다들 각자 살아봐. 나 쓰러지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소리치던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고르려는 듯 몇 번 헉헉거리다가 그대로 뒤로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서류 봉투를 쥔 손은 끝까지 놓이지 않았고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봉투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훈이가 달려가 그를 부축하며 소리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착한 안내 음성과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남편이 쥔 봉투, 그 모든 것들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박혀버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류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손도, 제 손도, 아들 손도 아닌 자신이 쌓아 올린 죄의 증거와 책임을 나눠들게 할 계약서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명확하게 깨달았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마주해야 할 것은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 남자와 그 남자가 평생 쌓아온 서류 더미와 그 서류가 향하고 있는 법정이라는 사실을요. 그 두 장소 사이에서 저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어느 손을 먼저 놓아야 할지 앞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응급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가까스로 고비는 넘겼지만 심장도 혈관도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얼마나 버틸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흰 이불 위에 누워있는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먼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콧줄과 주사줄,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제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둔탁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손으로 저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서류에 내 이름을 끼워 넣었을까. 의식이 오락가락하면서도 남편은 가족을 찾기 전에 변호사를 먼저 찾았습니다. 변호사 불러.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속 재산 형사 어떻게 정리할지 얘기해야 돼. 저를 향해서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숫자와 서류, 책임과 권리의 분배뿐이라는 것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한쪽 복도에는 작은 회의실처럼 쓰이는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어느새 우리 네 사람이 마주 앉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 지훈, 그리고 이선영과 박은서, 그 네 사람과 변호사가 둥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온갖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공기업 자회사에서 진행 중인 소송 관련 자료, 손해배상 청구서, 개인 채무 내역, 담보 제공 기록, 보험증권, 상속 설계 초안까지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성호 씨 명의로 남은 순수한 재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회사 쪽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손해배상, 이미 설정된 담보, 개인 대출까지 합치면 실제로 건질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상가와 다세대 주택 일부는 이미 이선영 씨, 모녀와의 약정으로 묶여 있어서 임의로 처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제3자에게 넘길 경우 법적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한테 들어온 돈이 변호사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보기에는 일부가 횡령 자금이거나 회사 자금과 뒤섞인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금 흐름상 그렇게 의심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조사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준 돈으로 월세 내고 아이 키우고 그게 다인데. 실제로 아셨는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는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돌려 말하고 있었지만 제가 듣기에는 충분히 분명했습니다. 당신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선영 씨는 손등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살 집 하나만은 지켜야 해요. 통장님. 그녀가 저를 그렇게 불렀을 때 순간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텐데도 입 밖으로 정확한 호칭을 꺼내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불쌍한 척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보장 못 받는 쪽이 제일 약자인 건 맞잖아요. 이 사람 죽고 나면 저랑 애는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는 거고. 집 한 칸은 좀 남겨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제 안에서는 또다시 분노와 연민이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다. 그 말이 제 귀에는 참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모자의 이름과 재산이 얼마나 여기에 쓰였는지 그 대가로 당신이 집 한 칸, 전세 하나를 지켜온 세월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말대로 법적으로 가장 애매하고 불안한 자리에 서 있는 쪽이 언제나 더 크게 매달리게 되는 법이니까요. 잠시 회의실 바깥으로 나왔을 때 변호사는 조용히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오정희 씨,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다정하지도 그렇다고 차갑기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박성호 씨가 저지른 일에 대해 형사 고소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의 관계, 형사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요. 이혼이요. 제가 그 단어를 입에 올렸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떠나 있었고 다른 집까지 보고 왔는데도 막상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30해의 세월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분이 오정희 씨와 아드님 이름을 이용해서 키운 뒷과 저지른 행위가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함께 떠안으실지 아니면 선을 긋고 법적으로 책임을 나누실지 이제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제 마음 한가운데를 정면으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도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죄이고 어디까지가 가족이라서 감수해야 하는 영역인지 헷갈려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서류 봉투를 쥔 채 쓰러지던 그 장면 이후로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빚과 죄를 더 이상 내가 대신 감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소송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하셨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걸 선택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변호사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잔인하냐의 문제보다는 이제 오정희 씨와 아드님이 어디까지 책임질지 경계를 정하는 문제일 겁니다.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장례를 앞둔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리는 병실 앞 복도에서 수없이 마주쳤습니다. 저와 지훈, 그리고 선영과 은서, 각자의 울분과 죄책감, 두려움과 계산을 안고 같은 회색 벽 앞에서 서성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인지 우리 이름 팔아먹은 남인지. 그래도 마지막은 지켜야 하는 건가 싶다가도 얼굴 보면 또 화가 나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헷갈리는 건 당연해. 피 한 방울 섞였다는 사실이 좋은 기억만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마지막을 지키는 거랑 그 사람이 저지른 일까지 대신 안고 가는 건 다르지 않을까? 병실 맞은편 의자에는
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있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엄마가 늘 조금만 기다리면 정리된다고 했고 나중에는 이름 올려주겠다고도 했고요. 저는 그냥 그 말을 믿고 살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밟고 선 거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아빠는 아빠예요. 잘못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라서 그게 가끔 미워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구인지 나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지 생각하면. 그 말에 저는 가슴 한켠이 쿡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지훈이가 느끼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은서가 황망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이 전혀 다르지 않은 모양으로 서로를 상처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는 저녁 노을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병실 안에서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집안에서 반대해서 결혼 못했다고 서울에 올라가 자리 잡으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그런 말을 믿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그 집이 정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눈 감고 살았어요. 저도 애가 있었으니까. 누군가의 아내 자리를 훔쳐 앉았다기보다 남는 자리를 겨우 얻어 앉았다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게 제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온 세월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용서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통장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실지 저도 상상은 해요. 그냥 제가 적어도 아무것도 몰랐던 건 아니라는 말은 직접 하고 싶었어요. 그게 사과가 될지 변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녀의 말은 분명 사과에 가까웠지만 동시에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계를 또렷이 느끼면서도 이상하게도 더 이상 고함을 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공범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또 한 사람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제 안에서 함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에게 남은 건 선택뿐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남편의 죄 사이에서, 그리고 저와 아들의 삶 사이에서 어디에 선을 그을지 정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게 확인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합의서는 박성호 씨의 개인 채무 상당 부분을 회사와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넘기고 두 집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장도 같이 접수됩니다. 박성호 씨가 완전히 의식이 있을 때 도장을 받는 게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위에는 여러 줄의 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채권자 우선 변제, 개인 채무 포괄 책임, 최소 주거권 보장, 배우자의 독립된 경제, 생활 보장 같은 단어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줄이 제 눈에 걸렸습니다. 본합의 이후 배우자는 피합의자의 채무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인생 전체가 이 사람의 채무와 죄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그 그림자와 선을 긋는 한 줄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남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입가에는 산소줄이 걸려 있었고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 뭐야? 그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짧게 설명했습니다. 박 선생님, 회사와 채권자, 그리고 두 댁 사이에 필요한 합의서입니다. 이대로 가면 부인과 자녀분들이
선생님 빚을 같이 떠안을 수 있어서요. 최소한의 주거는 지키되 채무는 선생님 몫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해와 원망,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희, 당신 진짜 이혼할 거야?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는 당신이 만든 일까지 같이 짊어지고 살 생각은 없어요. 그 말은 마치 이미 오래전에 끝났던 결혼 생활을 서류로 확인해주는 마지막 도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더니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남의 서류에는 거침없이 사인을 하던 손이 정작 자기 삶의 결산을 앞두고는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합의서와 이혼 관련 서류 하단에 겨우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변호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 선택이 완벽하게 옳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오정희 씨 인생을 오정희 씨 이름으로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나중에 또 후회하게 될지 그건 앞으로의 시간이 답해주겠지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삶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것. 그 결심만큼은 서류 위에 어떤 문장보다도 선명하고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법적으로는 이미 남남이 되었지만 그가 남긴 빚과 상처, 그리고 두 집의 삶은 여전히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법정과 장례식 사이, 우리는 각자의 계산과 감정 속에서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었습니다. 남편을 흙으로 보내고 난 뒤 두 집의 여자가 각자의 식탁을 다시 차리게 될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 식탁 앞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이름으로 만든 접시와 수저를 처음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요. 남편의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었습니다. 현관 쪽에는 회사에서 보낸 근조 화환 몇 개가 서 있었고 그 옆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번갈아 들어왔다가 짧게 절만하고 서둘러 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피곤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다 저렇게까지 일이 커졌대. 그래도 애들은 무슨 죄냐. 소곤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붙잡을 힘도 없었습니다. 빈소 안쪽 영정 사진 앞에는 두 무리가 조금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저와 지훈이가, 다른 한쪽에는 이선영 씨와 은서 씨가. 우리는 같은 사진을 보고 있었지만 그 사진 속 남자가 각자에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람은 서류와 숫자로 가족을 조이던 가장이었습니다. 웃으면서도 항상 계산을 멈추지 않던 사람, 가족이라고 부른 모든 존재들을 자신의 인생 설계에 끼워 넣으려 했던 사람. 선영 씨에게 그는 평생 끊어내지 못한 애증의 상대였습니다. 한 번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으면서도 끝내 떨어져 나오지도 못하게 만든 사람. 그 줄 위에서 겨우 균형을 잡으며 살아야 했던 세월이 그녀 어깨를 더 구부려 놓고 있었습니다. 은서 씨에게 남편은 늦게 나타나 돈으로 미안함을 메우려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생일마다 졸업식마다 한 발짝 늦게 나타나 던져주던 봉투와 선물들.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돈이었지만 그 아이는 그걸 뒤늦은 존재, 증명처럼 쥐고 살아왔겠지요. 지훈이에게 남편은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워놓고 도망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기 이름, 알지 못하는 서류 속 사인, 그 모든 걸 뒤늦게 확인하게 된 아들의 분노가 하관식 때 삐걱거리는 삽소리와 함께 제 가슴에도 박혀 들어왔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장례 마지막 날 지훈이가 제 어깨를 붙잡고 말했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아니라 깊은 한숨만 나왔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부터는 숫자와 도장이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 회사 회의실 같은 곳에서 남편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이 차례로 종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책임 일부는 사망으로 종결되었고 남은 손해배상과 채무는 남은 재산과 보험금, 연금 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와 시골 땅이 이미 오래전에 남편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고 이제는 다시 두 집의 이름으로 나뉘어 등록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서류 속 숫자상으로는 나름의 균형을 맞춘 분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양쪽 다 최소한은 지키는 선입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쪽에서는 30해를 바친 결혼이 이런 숫자로 환산되는 게 억울했고 저쪽에서는 벌써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정리되는 세월이 황망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가 두 집 사이를 오가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오래 기다리던 재건축 이주 통보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했던 집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집으로 바뀐 그 아파트를 저는 마지막으로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붙박이장 안, 서랍 깊숙한 곳, 창틀에 남아있는 자잘한 흔적들. 그 안에는 제가 젊었을 때 접어넣었던 꿈들과 남편이 숨겨둔 서류들, 그리고 지훈이가 뛰어다니던 발자국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저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골목 끝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방 2칸에 거실 하나, 햇빛이 한쪽으로만 들어오는 그저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이름만 적힌 전세 계약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임차인 오정희.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집은 작고 통장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최소한 더 이상 누군가의 숨겨진 삶을 위해 서류에 몰래 서명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겠어요? 이삿날 지훈이가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이사 오고 나면 주말마다 올게요. 아이도 자주 데려오고. 그래, 내 집 챙기고 내 아내랑 아이 먼저 생각해라.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고마움과 서운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아들의 삶과 제 삶을 억지로 한 자리에 묶어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엮었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도 이미 충분히 본 뒤였으니까요. 이사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뒤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회계 기초 강좌와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강의실 맨 앞줄에는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저 같은 중년, 노년 여성이 몇 명씩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칠판에 차변, 대변 같은 단어를 적을 때마다 처음에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걸 뭘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남편이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당신은 숫자를 몰라? 서류는 나 아니면 아무도 못 본다. 그 말들이 제 귀에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공책을 펴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한 줄이라도 제 손으로 적고 싶었습니다.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을 잃게 생겼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저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을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 서류에도 쉽게 도장 찍지 마세요. 상담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어떤 뜻인지 끝까지 읽고 이해하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선영 씨와 은서 씨도 집을 옮겼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비밀리에 마련해 두었던 작은 다세대 주택은 결국 정리되었고 그 돈으로 보다 현실적인 전세집을 구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은서 씨는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오던 돈이 끊기자 늦게나마 자신의 힘으로 삶을 꾸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대요. 변호사를 통해 들은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 한켠이 묵직해지면서도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살짝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라도 자기 다리로 서보려 한다는 그 말이 어쩐지 저와 닮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장례 이후 몇 번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제가 받지 않았고 세 번째 전화에서야 저는 짧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을 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만 두 사람 사이에 얇은 막처럼 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선영 씨였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뜸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 변명할 수 없어요. 저도 버티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통장님 쪽 사정을 외면했어요. 애 핑계를 대면서요. 그게 제가 숨었던 자리였어요.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과에 가까운 말이었지만 그 말로 지워지지 않는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삶에 깊이 들어가지는 말아요. 제가 겨우 꺼낸 말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은 각자 가져가는 걸로 해요. 더 미워하고 더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도 솔직히 이젠 힘들어요. 선영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통장님 이름이든 얼굴이든 제 삶에 끌어다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식탁 앞에서 혼자 밥 드실 때 제가 생각나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때마다 여기까지 오게 만든 사람 얼굴 대신 그 옆에 앉아 있던 우리 둘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길게 말하지도 눈물을 쏟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삶에 더 이상 깊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합의만을 남긴 채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새 집의 작은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밥솥에서 막 꺼낸 밥 한 공기, 김 조금, 된장찌개 한 냄비, 달걀 프라이 2개. 누가 봐도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제 눈에는 낯설 만큼 넓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남편이 앉아 있던 자리는 이제 아무도 앉지 않는 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 와서 며칠 동안은 습관처럼 그 자리에 젓가락을 한 벌 더 놓았다가 다시 조용히 치운 적도 있었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일도 줄어들었지만 그 빈 의자를 바라볼 때면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로 채워지지 않을 자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서글픔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한동안 밥을 뜨지 못한 채 제 인생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건 나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제 자신까지 버리려고 했던 세월들이 제 인생을 더 깊숙이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바보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남편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그 그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으려 했던 지난 시간들. 그 시간들이 어느새 제 얼굴까지 남편이 정해놓은 모양으로 굳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누군가의 거짓말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늦게나마 배우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것도, 제 이름이 적힌 계약서를 읽어내려가는 것도, 서류 한 줄 한 줄을 끝까지 확인하려는 것도 다 같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이름이 들어간다면 그 의미만큼은 내가 알고 가겠다. 그 무렵 다른 동네 어디에선가 은서 씨도 아마 작은 식탁을 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 야근도 늘고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와 엄마와 마주 앉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그 아이도 어쩌면 자기 앞에 놓인 밥그릇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빠가 아니라 내 힘으로 채워야 하는 식탁이구나. 두 집의 여자가 각자의 식탁 앞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상상을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서늘하면서도 조금은 덜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누군가의 진짜 얼굴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그 이후에 어떤 얼굴로 살아갈지 결정하는 것만이 마지막까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제 몫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제 식탁에 앉을 제 얼굴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앞으로 그 표정을 정하는 일만큼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겠다고 그 저녁 혼자서 조용히 다짐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연 오디오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